좋은 일이 생겼다고 가까운 사람들에게 말해본 적이 있어요. 축하는 받았었는데요. 형식적인 말뿐이거나 그 이후로 사이가 묘하게 멀어졌습니다. 기쁨은 나누면 두 배라고 했죠. 그런데요, 실제로는 시기와 질투로 돌아왔습니다. 이게 나의 잘못일까요? 아니면 상대가 나쁜 걸까요? 사촌이 땅을 사면 배가 아프다. 이 말이 수백 년째 살아남은 데는 이유가 있습니다. 정약용은 18년 유배지에서 책 500권을 썼는데 그 안에 답이 있었습니다. 왜 그런가? 어디에서 왔는가? 그래서 어떻게 살 것인가? 이 세 가지를 다룰 겁니다. 시기와 질투를 도덕의 문제로 보면요, 답이 안 나옵니다. 선악이 아니라 작동 방식의 문제예요. 정약용도 이걸 좌악으로 보지 않았거든요. 인간의 본성으로 봤습니다. 사람은 자신을 평가할 때 절대 기준으로 보지 않아요. 옆 사람을 봅니다. 내 연봉이 올라도요, 옆에 동료가 더 많이 올랐다면 기쁘지 않거든요. 심리학에서 이걸 사회 비교라고 합니다. 내가 어떤 위치에 있느냐, 늘 옆을 보면서 계산을 하는 거죠. 오랜 친구가 좋은 차를 샀다는 연락이 왔습니다. 기쁘다고 답했어요. 그런데 전화를 끊고 나서 이상하게 마음 한켠이 불편합니다. 이게 이상한 게 아니에요. 가까울수록 그 감정은 더 선명하게 올라오거든요. 독일에는 이걸 표현하는 단어가 따로 있습니다. 샤덴프로이데. 남이 잘 안 됐을 때 느끼는 묘한 안도감입니다. 못난 감정이 아니에요. 인간이라면 어디서든 나타나는 보편적인 감정이거든요. 세계 최고의 부자 뉴스를 봐도 배가 아프지 않습니다. 그런데요, 옆에 동네에 있는 친구가 집을 한 채 샀다는 말에는요, 등골이 서늘해져요. 비교는 나와 비슷한 위치에 있는 사람에게서 가장 강해집니다. 거리가 가까울수록요, 감정의 온도도 올라가요. 함께 야근하던 동료가 먼저 승진을 합니다. 진심으로 축하는 했는데요, 그 이후로 관계가 묘하게 달라졌어요. 대화가 짧아지고요, 눈빛이 다릅니다. 내 성격 문제도 상대 문제도 아니에요. 그냥 그렇게 작동을 하는 겁니다. 문제는 이 감정이 있느냐 없느냐가 아닙니다. 그걸 어떻게 다루느냐예요. 그게 남은 이야기예요. 왜 인간은 타인의 성공에 불편함을 느끼게끔 설계되었을까요? 단순한 심보의 문제가 아닙니다. 그 답은 수만 년 전으로 거슬러 올라가요. 인류가 무리를 지어 살던 시절을 상상해 봅시다. 먹는 게 제한되어 있어요. 누군가 더 많이 가져가면 내 몫이 줄어듭니다. 옆 사람의 성공은 곧 나의 생존 위협이거든요. 그 시절이 수만 년 전입니다. 그 긴 시간이 감정으로 새겨진 거예요. 사람은 끊임없이 옆을 봅니다. 절대적으로 잘 살게 됐어도요, 그 비교는 멈추지 않아요. 이건 나쁜 습관이 아니라 살아남기 위한 도구였습니다. 그 도구가 지금도 꺼지지 않고 작동을 하는 거예요. 꽃게를 양동이에 넣으면요, 한 마리가 올라가려고 할 때 나머지가 끌어내립니다. 의도가 아니에요. 그냥 그렇게 움직입니다. 개 양동이 현상이라고 합니다. 인간 집단도 다르지 않습니다. 혼자만 올라가려 하면요, 주변이 끌어내리는 방향으로 움직여요. 집단 생존 본능이거든요. 연봉이 올라도요, 주변 사람이 더 많이 오르면 오히려 불편해집니다. 절대적인 수치가 아니라요, 상대적인 거리가 감정을 결정해요. 이건 상대적 박탈감이라고 합니다. 풍요로워도요, 불행할 수 있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수만 년 전 진화가 새겨놓은 감정이 개인의 의지로 완전히 지울 수는 없습니다. 이 감정을 느낀다고 나쁜 사람이 아니에요. 생존 알고리즘이 작동을 한 겁니다. 다만 그것에 끌려다니는 것과 이해를 하고 다루는 것은 전혀 다른 이야기거든요. 이 진실을 가장 먼저 깨달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동양에도 서양에도 있었어요. 시대가 달랐고 언어가 달랐지만 같은 곳을 보고 있었습니다. 정조의 총애를 받던 정약용은 당대 최고의 인재였어요. 그런데 정조가 세상을 떠나자 상황이 바뀌었죠. 그의 탁월함이 위협이 됐습니다. 정적의 시기가 시작됐고요, 18년 유배로 이어집니다. 그러나 정약용은요, 그 시간을 낭비하지 않았어요. 유배지 강진에서 묵묵히 써내려갔습니다. 목민심서, 경세유표, 지금도 읽히는 책들이 그 시절에 나왔어요. 시기했던 자들의 이름은 아무도 기억하지 않습니다. 중국 고전에 이런 말이 있죠. 숲에서 나무가 혼자서 높이 자라면 바람이 먼저 꺾는다고요. 가장 탁월한 자가 가장 강한 시기를 받는다는 거죠. 빛날수록 더 많은 바람이 분다라는 건 지금 시대에도 똑같이 작동을 합니다. 드러남 자체가 때로는 위험이 돼요.
아테네 최고의 지성으로 불리던 소크라테스 아시죠? 그는 사람들에게 끊임없이 질문을 던졌습니다. 그 질문이 사람들의 무지를 드러냈을 때 사람들은 감사하지 않았어요. 오히려 그를 위협으로 봤습니다. 결국 사형 선고가 내려졌죠. 제목은 젊은이들을 타락시킨다는 것이었지만 실제 이유는 딱 하나였습니다. 너무 탁월했다라는 거. 소크라테스는 옳았습니다. 그러나 살아남지는 못했어요. 옳다는 것과 살아남는다는 것은 전혀 다른 전략이거든요. 실력만으로는 부족합니다. 어떻게 드러낼 것인지 혹은 드러내지 않을 것인지 선택할 줄 아는 것, 그게 진짜 기술이에요. 성경에는 인류 최초의 살인 이야기가 나옵니다. 카인과 아벨, 첫 번째 살인 동기가 시기였어요. 인간이 처음 글을 쓰기 시작한 순간부터 이 감정은 이미 기록되어 있었습니다. 동양도 서양도 마찬가지예요. 대륙이 달랐고 언어는 달랐지만 인간의 본성은 하나였거든요. 역사가 증명한 것을 이제 오늘 삶으로 가져올 차례입니다. 처신의 기술 딱 세 가지예요. 자, 첫 번째, 도광양회, 빛을 감추고 실력을 기른다는 뜻입니다. 정약용이 유배지에서 택한 방식이기도 해요. 드러내지 않는 것이 약한 게 아닙니다. 전략이에요. 성공은 말하는 순간 표적이 됩니다. 좋은 일이 생겼을 때요, 가장 먼저 해야 할 것은 말하고 싶은 이 충동을 잠시 멈추는 것이거든요. 모든 성취를 숨기라는 게 아닙니다. 누구에게 어떤 타이밍에 어느 정도를 나눌지를 선택을 하는 거예요. 나눠서 기쁨이 배가 된 경험보다는요, 나눴다가 관계가 달라진 경험이 더 많다면 그게 이미 답을 알려주고 있는 겁니다. 모임에서 좋은 소식을 모두에게 동시에 알리는 것과 한 사람에게 조용히 전하는 것은 전혀 다른 결과를 만듭니다. 정보가 아니라요, 관계를 먼저 보는 것, 그게 처신의 시작입니다. 자, 두 번째, 침묵 전략입니다. 정약용은 침묵을 덕을 지키는 방패라고 했어요. 침묵은 할 말이 없어서가 아닙니다. 할 말이 있음에도 선택적으로 닫는 것이거든요. 말 줄이기와는 다릅니다. 말 줄이기는 소극적인 거지만요, 침묵 전략은 능동적인 선택이거든요. 직장에서 가장 입방아에 오르는 사람은 말이 가장 많은 사람입니다. 생각해 보세요. 말이 많으면 표적이 늘어나요. 정약용이 유배에서 살아남은 것도 묵묵함으로 버텼기 때문이에요. 반박하지 않았고 하소연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써내려갔어요. 그 묵묵함이 200년을 살아남았습니다. 논쟁을 이기고 싶은 자리에서 한 발짝 물러서는 것, 그 순간만큼은 지는 것처럼 느껴져요. 그런데요, 시간이 지나면 알게 됩니다. 그게 더 현명한 선택이었다는 걸요. 자, 셋째, 나를 채우는 겁니다. 타인의 반응을 바꾸려 하지 말고요, 흔들리지 않는 나를 만드는 겁니다. 관계는 내 의지로 바뀌기 어려워요. 그러나 나의 중심은 바꿀 수 있거든요. 타인의 시기에 흔들린다라는 건 아직 내가 덜 찼다는 신호입니다. 그릇이 가득 차면 외부의 흔들림에 쉽게 넘치지 않아요. 정약용이 유배지에서 500권을 써낼 수 있었던 건 인정받으려 했기 때문이 아닙니다. 자신의 기준으로 살았기 때문이에요. 타인의 시선이 아니라 자신이 세운 기준. 그게 그를 버티게 했습니다. 200년이 지난 지금 그를 유배 보낸 자들의 이름은 아무도 기억하지 않습니다. 묵묵히 자신을 채운 사람이 결국 오래 남는다는 거, 역사가 증명을 한 겁니다. 자, 이제 처음 던졌던 질문으로 한번 돌아가 봅시다. 인간은 자기 말고는 다 안 되길 바란다, 이 말에 불편했다면 그게 맞아요. 그런데요, 이제는 다르게 읽힙니다. 이건 인간을 고발하는 말이 아니에요. 설명하는 말이거든요. 약해서가 아니라 그렇게 애초에 설계되었다라는 거. 그 설계를 이해한 사람과 모르는 사람은 같은 상황에서 전혀 다른 선택을 합니다. 나만 그런 게 아닐까? 맞아요. 나만 그런 게 아닙니다. 사촌이 땅을 사면 어디가 아파요? 배가 아프죠. 이런 말이 수백 년째 살아남은 이유가 바로 그거예요. 유전자에 새겨진 감정을 의지로는 지울 수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해는 할 수 있잖아요. 이해가 시작되면 끌려다니지 않게 됩니다. 상대가 나를 시기한다는 걸 알게 됐을 때요, 두 가지 선택지가 있어요. 상처받거나 이해하거나. 이해는 용납이 아니에요. 처신이죠. 그 사람이 나쁜 게 아니라 설계된 감정에 작동한다는 걸 알면 이 상처의 크기가 조금은 달라지거든요. 타인을 이해한다는 것이 결국 나를 지키는 겁니다.
화무시비롱이라는 말이 있어요. 열흘 동안 붉은 꽃은 없다는 말입니다. 가장 빛나는 순간이요, 가장 위험한 순간이기도 해요. 꽃이 붉을수록 시선을 모으고 시선이 모이면 시기도 따라옵니다. 그래서 빛날 때일수록 낮아지는 것, 그게 오히려 오래가는 사람들의 공통된 방식이에요. 거창한 변화가 아닙니다. 딱 한 가지만 해보세요. 좋은 일이 생긴 날 사흘은 혼자 간직해 봅니다. 그 사흘이 지나면요, 달라지는 게 있어요. 누구에게 말할지가 더 선명해지거든요. 말하고 싶은 충동을 잠시 멈추는 것, 그 작은 선택의 하나가 관계를 지키고 나를 지키는 첫걸음이 됩니다. 인간을 미워하지 않아도 돼요. 다만 더 현명하게 살면 됩니다. 본성을 이해하면 관계가 덜 아프고요, 덜 아프면 더 오래 갈 수 있잖아요. 오늘 가장 먼저 떠오르는 그 좋은 소식 하나, 사흘만 혼자 간직해 보는 겁니다. 거기서부터가 바로 시작입니다. 저도 5년 전에는 평범한 직장인이었습니다. 현재에 만족하면서 더 바라지 않고 살았죠. 하지만 지금은 수십 명의 직원을 거느리고 회사를 운영하는 대표입니다. 어떻게 그 자리까지 올라갔냐고요? 자본이 없이도 할 수 있는 유튜브라는 걸 실행했고요. 연에 50억이라는 매출 이상을 만들어냈습니다. 제가 여러분들의 성공을 돕는 시발점이 되어드리겠습니다. 나를 하루 잡아서요, 실시간 방송으로 여러분들과 만나고 유튜브를 통해서 돈을 버는 방법들을 알려드릴게요. 재능 같은 거 필요 없습니다. 돈도 필요 없어요. 무료로 해드릴 겁니다. 댓글에 제가 신청서를 남겨둘 테니까요, 그 링크를 눌러서 신청하시고 댓글에다가도 신청합니다 라고 적어주세요. 오늘만큼은 꼭 실행하시고 성공하는 미래로 함께 나아가는 여러분들이 되시길 응원합니다.